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같은 제노사이드, 집단 살해 혐의가 됐건, 그러니까 중대한 인권 문제가 됐건, 아니면 기후변화 문제가 됐건, 환경 문제가 됐건, 사법기구에서의 공익소송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필요한 대응을 위해 반드시 요구되는 입법과 행정의 실패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사법의 역할은 입법과 행정, 법집행기구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상기시켜주고 책임이 있는 행위자들이 계속 실패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며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다시금 확인시켜준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에서 법의 지배를 구현하는 데 중요한 기능을 하는 점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에서 국제법을 가르치고 있는 이혜영 교수라고 합니다. 저의 주요 연구 분야는 국제법 중에서도 국제인권법, 국제형사법, 국제인도법 분야를 주로 대상으로 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제는 최근 대두되고 있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과 이에 바탕을 둔 국제공익소송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최근 소송 동향과 그 함의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제법 질서에서 현대에 들어서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는 공익소송, 즉 Public Interest Litigation 개념은 개별 국가들의 개별적 이익의 총합을 넘어서서 모든 국가 및 국제법 주체가 공유하는 공동의 이익, Common Interest로서 공익을 실현하기 위한 소송을 의미합니다. 주로 국제 평화나 인권, 환경 가치가 국제 공익소송의 대상이 되는 공익 또는 공동의 이익 범주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법 질서에서의 공익소송은 사실 국제법 질서의 긴 역사에 비추어 볼 때 매우 현대적인 현상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국제법은 전통적으로 배타적 주권 개념을 바탕으로 국가 대 국가 사이에 양자간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규범으로 기능해 왔습니다. 이에 국제법상 의무라고 하면 주로 국가 상호 간에만 발생하며 타국의 의무 불이행으로 피해를 당한 국가가 양자적 계약 관계에 기반하여 개별적으로 위반국에 대하여 책임을 추궁할 수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다 20세기 중반 이후부터 국제 평화와 인권, 환경과 같이 국제 공동체 전체가 공유하는 공동의 이익에 관한 국제 규범이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했고, 이는 국제법상 국가 간의 분쟁 해결 기구, 대표적인 분쟁 해결 기구라고 할 수 있는 국제사법재판소에서의 법리 변화로도 이어졌습니다. 특히 2020년 전후로 국제사법재판소는 공익소송의 장으로 보다 활발히 사용되기 시작했고, 최근 많은 국제법 학자들은 어떠한 특징들이 국제법 질서에서도 공익소송에 발전하고 있는 지표가 되는지에 대해 많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먼저 들어드리면 2019년 감비아라는 나라 국가가 미얀마를 대상으로 미얀마 내 소수민족 로힝야족에 대한 집단 살해 혐의에 미얀마가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국제사법재판소에 미얀마를 대상으로 소를 제기한 사건이 있습니다. 로힝야족에 대한 집단 살해 혐의를 받는 행위는 미얀마 국가 내에서 발생한 문제였고, 저 먼 아프리카 서해안에 위치한 감비아라는 국가는 언뜻 보기에 미얀마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해 보이는 국가입니다. 전통적으로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원고 적격이라고 하는데요.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이라는 의미로 이 원고 적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가해국의 문제되는 행위로부터 직접 받은 피해가 있을 것이 요구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국제사법재판소는 집단 살해 금지 및 예방 의무는 모든 집단 살해 협약의 당사국이 다른 모든 당사국에 대해서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대세적 의무, 에르가 옴네스라고도 하는데요. 대세적 의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해국 이외의 모든 집단 살해 협약 당사국들도 모두 미얀마에 대해서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원고 적격을 가진다고 확정하였습니다. 이후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대세적 의무 위반 사건에서 피해국이 아닌 제3국의 제소가 잇따랐습니다. 질문해 주신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서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에 대한 소송이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것도 이러한 제소 물결 중 하나인데요.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2023년 12월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인들을 상대로 집단 살해 협약상 의무를 위반해서 집단 살해를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스라엘을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였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공격 행위로부터 어떠한 직접적인 피해를 받은 국가가 아니지요. 그러나 국제사법재판소는 집단 살해 협약상 집단 살해를 저지르지 않고 집단 살해를 방지할 의무는 국제사회 공동의 이익에 관한 대세적 의무이기 때문에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같이 직접적 피해를 받지 않은 다른 모든 집단 살해 협약 당사국들도 이스라엘을 상대로 국제사법재판소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원고 적격을 가진다고 확정하였습니다. 이렇듯 국제사회 공동의 이익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한 가해국에 대해서는 그 행위로부터 직접적인 피해를 입지 않은 국가들도 국제사법재판소에 가해국을 대상으로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원고 적격을 가진다는 것이 인정된다는 것은 분명 국제법 질서에서도 공익소송이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감비아 대 미얀마 사건, 그리고 남아프리카 대 이스라엘 사건을 생각해 보시면 감비아나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각각 로힝야나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같이 ICJ에 스스로 소를 제기할 수 없거나 소를 제기하기 힘든 피해자들을 대신해서 소를 제기해 준 것은 분명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자들을 위해 대신 목소리를 내준 행위, giving a voice to the voiceless라고 할 수 있으며 그런 점에서 분명 정의 구현에 이바지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많은 분들은 감비아나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같은 이 제소국들이 직접적 피해를 받지 않은 국들이 제소를 하게 된 근본적 동기에는 대내외적인 정치적 계산이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제사법재판소가 이러한 공익소송을 수리하는 것은 제3국이 정치적 동기로 국제사법재판소를 남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며 이는 국제사법의 장을 정치화시키는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국제법정에서 사실 국제법정뿐만 아니라 국내 법정을 생각해 보셔도 어떠한 국가나 개인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정치적 계산을 하지 않거나 정치적 동기가 없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분쟁 해결 수단 중에서 소송이라는 어떤 사법 수단을 활용하는 거에는 어떠한 제소국이든 제소자는 다 정치적 동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제소국이 정치적 동기가 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재판의 정당성을 몰각시키는 사유가 된다거나 그러한 사실 자체가 재판소가 법적 판단을 하는데 반드시 장애 요소가 될 거라는 식의 성급한 결론은 경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도 감비아 대 미얀마 사건에서 감비아가 가졌을 수 있을 정치적 동기는 국제사법재판소가 법적 판단을 하는데 아무런 관련성이 없는 사실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동시에 국제사법재판소는 제소국들이 응당 가지고 있을 정치적 동기와 무관하게 관련 법적 쟁점에 대해서만 국제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하는 사법기구임을 국제사법재판소가 그런 사법기구임을 강조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또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측면을 말씀드리면 국내 사회건 국제 사회건 불문하고 본래 사법 절차라고 하는 것은 강대국 또는 강자와 동등한 지위에서 교섭하고 대화할 수 없는 약소국 또는 약자가 법정이라는 무대에서만큼은 동등하게 대화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도 언급하고 싶습니다. 즉 국제 정치 현실의 불균형한 힘을 재조정하는 기능을 사법기구가 수행함으로써 정의를 달성한다는 것인데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이스라엘을 ICJ에 제소한 것에 대해서 글로벌 노스 국가에 대해서 글로벌 사우스 국가가 맞서는 상징으로 널리 인식되고 있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러시아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으로 수많은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약 60만 명이 전쟁으로 목숨을 잃었다고 하는데 이는 냉전 종식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2023년 말 기준으로 세계적으로 강제 이주민의 수는 1억 1,700만 명을 넘어서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치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구속력 있는 결의를 담보해야 할 유엔 안보리가 제대로 된 기능을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유엔 안보리는 진영 대결의 각축장이 된 채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는 비판을 계속 받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유엔 총회에서의 논의 또한 그렇게 다른 변화를 추동하고 있는지 또 비판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유엔 총회에서의 논의 또한 실제적 변화를 견인하기에는 종종 무력해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유엔 중심의 다자주의 안보 체제의 평화 유지 및 인권 보호 역량에 대한 회의적 비판이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국제사법재판소와 같은 사법기구에서 공익소송이 발전하고 있다는 것은 이런 입법과 행정의 실패가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법기구를 통한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논의의 주요 쟁점은 아니지만 기후변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들이 국제사법재판소나 국제해양법재판소 그리고 각국의 국내 법원과 같은
국제 국내 사법기구에서의 소송 형태로 시도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와 그로 인한 피해는 전 세계 인류가 직면한 가장 중대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에 대한 입법적, 행정적 대응 속도가 기후변화의 진행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자 세계 각국의 국내 법원과 지역법원, 국제재판소에서 기후변화 소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문제가 국내, 지역, 국내적 모든 층위에서 사법적 판단의 영역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 배경에는 기후변화의 문제를 인권의 문제로 바라보게 된 인식의 전환이 있었고 또한 선출되지 않은 권력으로서 독립성을 가진 사법부가 다수자에 의한 의사결정으로부터 즉 정치적 이해관 영향을 아주 많이 받는 다수자에 의한 의사결정으로부터 기후변화의 악영향에 더욱 취약한 계층과 미래 세대를 보호할 필요성과 당위가 있다는 것에 대한 공감대가 있었습니다. 물론 사법기구에서의 이게 제가 오늘 주제인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인 같은 제노사이드, 집단 살해 혐의가 됐건, 그러니까 중대한 인권 문제가 됐건, 아니면 기후 변화 문제가 됐건, 환경 문제가 됐건, 사법기구에서의 공익 소송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필요한 대응을 위해 반드시 요구되는 입법과 행정의 실패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사법의 역할은 입법과 행정, 그러니까 법 집행기구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상기시켜주고 책임이 있는 행위자들이 계속 실패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며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다시금 확인시켜준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에서 법의 지배를 구해야 하는데 중요한 기능을 하는 점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